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대 초반이 된 여자예요. 저는 과거에 경기도 소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사는 게 경제적으로 그리 여유롭지는 않은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밝은 성격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주변에서 어쩜 이렇게 밝은 아이가 있냐 할 정도였어요.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웃었다 하는데요.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는데요. 제가 할머니가 자기 혼자 저를 키운다는 거에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자립심이 강한 아이로 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잘 자라줄 수 있는 거냐? 칭찬도 많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그렇다 해서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사랑받고 컸는지 덕분에 대학과 취업까지 무사히 잘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무려 인서울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취업까지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었다 해도 무방했는데요. 중견기업의 비서팀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나이는 32살이거든요. 제가 또 워낙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인지 일머리 좋다라는 평가와 같이 지금은 무려 과장급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돈도 차곡차곡 모아가며 인생을 정말 알차게 산 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대로 제 인생이 모든 게 탄탄대로 일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딱 하나 큰 인생에 오점이 존재한다면 바로 그건 연애였어요. 오죽하면 이런 남자친구도 만났었는데요.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너 같은 애랑은 만나면 안 된다고 하시네. 내가 뭐 어때서? 아니, 왜 만나지 말라고 하셔? 말하기 좀 그런데 너 부모님 안 계시잖아. 그런 애들은 살림도 못하고 가정교육도 잘 안 되어 있다고. 네가 나 만나보니까 그러니? 내가 그래 보여?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중에 시집 올 때 빈몸으로 온다고 안 된대. 내가 빈몸으로 갈지 돈을 잔뜩 들고 갈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너도 너네 엄마도 나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니? 아무튼 네가 혼자인 건 맞는 말이잖아. 결혼식만 해도 혼주석에 누가 앉아? 됐다 됐어. 네가 이런 생각하는지 나는 꿈에도 몰랐네. 너도 나중에 애 낳아봐. 그럼 무슨 마음인지 알 거다. 그렇게 헤어지기를 몇 번이었죠. 그 외에도 몇 번 연애를 했는데도 멀쩡한 사람이 하나 없었어요. 어떤 남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에게 빌붙으려 하지를 않나. 또 어떤 남자는 제가 무슨 부모님이 없어 남들에 비해 먹여 살리기 편할 것 같다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멀쩡한 놈 하나 없구나 하고 포기를 하는 와중이었어요. 제가 원래 꾸준하게 가는 피부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새로 온 페이 닥터님이 있는 거예요. 저 봐주시던 원장님이 휴가를 내시면서 그분이 잠깐 오셨다는데 진료를 정말 잘 봐주시는 거예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 많으셨나 봐요. 원래 스트레스라는 건 이 피부에도 다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아, 네. 최근 일이 바빴는데 그것 때문에 푸석푸석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때에는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취미 활동 같은 걸 하나 가지셔도 좋아요.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이 선생님이 유독 잘생겨서 그런가 그 이후에도 저희는 진료를 받을 때마다 소소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요. 하루는 저에게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취미 활동은 찾으셨어요? 네? 아유, 아직까지요. 바빠서 그만. 취미 활동 뭐 해야 할지 못 찾으시겠으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걷기라든가 산책이라든가. 이 근처에 좋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라도 어떠세요? 지금 저한테 뭐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 네, 맞아요.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건데. 네? 정말요? 아, 그럼 언제 끝나세요? 끝나고 같이 산책하실까요? 이렇게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준 덕분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병원 바깥에서 보니까 훨씬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모습에 끌려
무려 1년 동안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드디어 내 운명의 짝꿍을 만나는구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닌 거 있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었어요. 결혼이라는 건 정말 둘이서가 아니라 가족끼리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이번에 느꼈거든요.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따졌던 게 바로 저의 검소함이었어요. 예비 남편에게 미리 들은 시어머니는 정말 알뜰살뜰하게 사는 분이라는 걸 듣게 되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맨날 쫓아다니면서 집안에 있는 불은 다 끄고 다니셨어. 심지어 화장지도 항상 2칸만 쓰라고 하셨고. 아, 정말? 와, 무지하게 알뜰하신 분이신가 봐. 살림을 잘하시니까 그런 거지. 아니야. 자기도 보면 과하다 생각할지도 모른다니까. 나도 항상 그만 좀 하시라 그래. 에이, 살림 잘하시는 분이 대부분 그래. 걱정하지 마. 사실 저도 할머니 돈에 자랐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약은 몸에 배어 있는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런 소소한 노력이 쌓이고 쌓여 알뜰한 생활을 만들어준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죠. 남편에게 이야기만 들었을 때에는 본받을 게 많은 시어머니일 것이다 기대를 했었는데요. 알아보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곤 아예 딴판이었어요. 직접 만나보니 저를 처음 보자마자 잔소리를 엄청 해대시는 거 있죠.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고, 아유, 반갑네. 나는 다른 거는 하나 신경이 안 쓰이는데 딱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아, 제가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혼자 할머니 밑에서 잘 커와서요. 살림 하나만큼은. 아이, 그런 거 말고요. 나는 아가씨 가정사 직업 학벌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들 돈 안 뺏어 먹고 알뜰하게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말해줘 보세요. 저도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검소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사실 저희 집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런 생활이 몸에 뵐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벌어서 번 돈으로 저축도 꾸준히 했으며 필요하지 않은 곳에 돈도 안 쓰고 있어요. 아이고, 그런 부분은 참 마음에 드네. 앞으로도 절약하며 살아요. 첫째도 절약, 둘째도 절약. 돈은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절약해서 나오는 거지. 알겠어요? 네, 어머님, 알겠어요. 솔직히 인사드리러 가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갔을 때 조금 환영해 주시지 않을까, 반겨주시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건 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거구나 싶은 거예요. 저한테 대하는 태도는 영 냉랭하기만 했어요. 무슨 며느리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저에 대해선 아무것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 있죠. 게다가 우리 아들 돈 안 뺏어 먹고라니. 제가 무슨 예비 남편 돈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인 거 마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내 저를 볼 때마다 연락을 할 때마다 잔소리를 하시곤 하셨어요. 근검절약은 항상 필수다. 알겠니? 허영심만 많은 여자들처럼 그 명품 가방 같은 거 사지 마라. 다 쓸모없는 거야. 그럼요, 어머님. 알고 있어요. 저도 절약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날이 춥다고 항상 보일러 켜는 거는 그거는 부자들이나 하는 짓이야. 우리는 옷을 더 껴입으면 된다. 알겠니? 제가 건강한지, 잘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런 건 하나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오죽하면 절약을 강요하는 느낌이라 예비 시어머니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 있죠. 이거까지야 워낙 검소하신 분이라 그러신다 쳐도 문제는 앞뒤 다른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예단이나 예물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거 있죠. 액수까지 지정해 가면서 말이에요. 예단으로 적어도 1,000만 원은 준비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 알지?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말이야. 게다가 예단에는 나를 위한 작은 선물도 포함이 되어야 맞는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말이야. 하나같이 명품백이나 고급 화장품 세트 받았더라고. 아, 네. 그 정도로 보고 계시는구나. 참고할게요, 어머님. 아, 됐다. 네가 뭐가 있겠니. 됐으니까 나는 진주 목걸이나 해다오. 오래 두고 쓸 수가 있잖니. 예물은 꼭
신세계 백화점에서 맞췄으면 좋겠고 거기가 물건도 좋고 품질도 확실하니 말이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예단 예물을 요구하는 경우는 잘 없다 하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길래 저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제가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단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 얼마나 기가 차고 웃긴 노릇인지 모르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감소함과 알뜰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정작 본인은 이렇게 사치를 부리나 모르겠는 거예요. 게다가 진짜 반전인 거 알려드릴까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골프 광이시거든요. 무슨 달마다 호텔에서 하는 회동도 하시는 데다가 골프 프로그램도 엄청 챙겨보시는 중이고요. 맨날 너튜브로 골프도 틀어놓으시는데 노이로제 걸리겠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골프에 골도 못 꺼내게 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골프 칠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 보이세요. 저도 어떻게 한번 쳐볼까요? 같은 취미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너 그게 무슨 소리니? 나도 없는 돈 아껴가며 치는 건데 너는 이제 돈 모아야 하는 애가 뭔 골프야. 골프는 돈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야. 그냥 산책이나 하거라. 그렇게 골프 치러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분이 제가 골프를 치려 한다 하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시는 거 있죠. 절대 치지 말라 하시는데 정말 이게 무슨 내로남불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예물을 같이 좀 보러 가자며 백화점에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주얼리 브랜드에서 진주 목걸이를 한창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저희 예비 시어머니를 툭툭 치시는 거예요. 예, 미자야. 너 여기서 뭐해? 너무 반갑다. 어떻게 여기서 보니? 어머, 얘 오랜만이다, 숙자야. 나는 괜찮다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 진주 목걸이를 꼭 해드려야겠다 하지 뭐니. 그러냐? 아니 안 그래도 너 아들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는데 야 연락 좀 하고 살아 지지배야. 나도 나 사는 거 바빠서 연락 못했지 뭐. 청첩장 돌릴 때 연락하려 했지. 아이 그나저나 넌 여기 무슨 일이야? 나는 여기 지하 레스토랑에서 동창들 만나기로 했는데 아우 시간을 잘못 알아서 너무 일찍 왔지 뭐야. 미자 너 시간 있으면은 나랑 좀 커피라도 한잔 하자야. 아 옛날 얘기도 좀 하고 나 너무 심심해. 그래 그러자. 며느라가 괜찮지? 그럼요. 2층에 카페 있으니까 거길로 가실까요? 그렇게 셋이서 카페에 가게 됐는데 두 분이 한창 옛날 이야기를 하시느라 저는 이야기에 끼지도 못했었어요. 한창 이야기 꽃을 피우시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야겠다 하시면서 잠깐 일어나셨거든요. 저와 그 친구분만 남았는데 대뜸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쟤도 참 시집 잘 갔어. 옛날에는 저러고 안 살았었는데. 옛날에요?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절약도 잘하시고 살림도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남편이 재혼으로 만난 거잖아. 우리 동네 제일 가는 궁상이었어, 궁상. 전 남편이 무지하게 가난했었지도 아마.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처음에 이혼한 다음에 자기는 곧 죽어도 부자랑 결혼할 거라면서 얼마나 이미지 메이킹을 했는데 골프도 말이야 그때 배운 거야, 쟤. 거급 호텔이나 골프장에서 열리는 모임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지. 갈 때마다 하나 있는 명품 가방 엄청 들고 다니고 친구들한테 명품 가방 옷 빌리고 그랬었어. 아이고 쟤도 참 열심히였는데 친구들끼리도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네 그랬었지. 네? 어머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뿐인 줄 알아? 친구들이랑 가족들도 싹 다 지가 지어내서 말하고 다녔어. 가짜 가족 사진도 찍어서 남자 쪽 집안에 보여주고 결혼을 했을걸. 옛날엔 지금처럼 쉽게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하면은 됐었거든. 이거 말고도 대출까지 내서 상류층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더니 거기서 사진을 실컷 찍어서 그것도 엄청 남자네 집에 보여줬을걸. 아니 우리 친구들이 그걸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아, 정말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어머, 아가씨는 몰랐어. 나는 미자가 결혼할 며느리라 그래서 다 오픈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요 내 입이 주책이네 주책. 아니에요. 저도 뭐 언젠간 알았을 사실일 것 같아요. 되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이런 중대한 사실을 모르는 게 말이 되나. 나중에 때 되면 이야기 들었을 거야.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 아니야. 미자야, 나 이제 동창 들어올 시간이다. 갈게. 나중에 아들 청첩장 줄 때 말해. 응, 그래, 들어가. 나중에 보자.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 친구분과 이야기를 하느라 진주 목걸이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예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있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처음 듣는다 하는 거예요. 엄청 당황해 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도 아차 싶은 거 있죠. 예비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전화기 사이로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며느라가 좀 바꿔봐라.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자기가 전화 받아봐. 엄마가 바꿔달라고 하셔. 네, 어머님. 전화 바꿨어요. 너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들은 거야? 어? 아니 그걸 왜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 저도 친구분에게 들은 거라서요. 정말 그런 적이 있냐? 궁금해서 남편한테 물어본다는 게 그만. 그런 건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너는 어떻게 된 게 그런 눈치가 그렇게 없냐?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기 사이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걸 듣고 남편이 급하게 핸드폰을 뺏어갔어요. 그러더니 그걸 왜 이 사람 탓을 하냐며 뭐라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결국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 사이가 되게 어색해지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는 그걸 가지고 은근히 제 탓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싶어서 안 것도 아니고 저도 어쩌다 듣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걸 제 탓을 하는 게 어이가 없는 거 있죠. 그렇다 해서 결혼을 깰 생각은 없었으니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전에도 생각했던 건데 결혼 준비는 철저하게 내 힘으로 진행해보자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예단, 혼수까지 전부 다 여태까지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상견례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건너뛰자 하셨는데요. 너무 웃긴 게 이것도 예비 시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돈도 없는데 무슨 상견례야.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아껴야지.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 예단 받을 때에는 아주 악착같이 받아 싸는 거 있죠. 제가 조금 좋은 혼수를 하려고 하면 저보고 뭐라는지 아시나요? 능력 있는 척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에게 또 검소함과 알뜰함에 대해 논하시고 있는 거 있죠. 정말 지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제가 무슨 예비 시어머니 보고 살겠어요? 예비 남편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 닦는 심경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예비 시모를 자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진짜 더 잔소리를 더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할 정도였다니까요. 자꾸 저한테 사치를 하지 말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 있죠.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간다 하는 수준의 절약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수준이었어요. 이번에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번에 그 식당은 어디로 가기로 했니? 남편이 그때 갔었던 보거집 가자고 하더라고요. 괜찮으시죠? 아니 어떻게 거기를 가? 거기 그때 발레 파킹에 돈 받았던 곳 아니냐? 그런 곳은 비싸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 아, 어머님 근데 이미 예약을 해가지고요. 취소하자고 할까요? 아유 아니다. 이미 예약을 또 해버렸냐? 그러면은 발레 파킹할 때 돈 좀 깎아달라고 하면 어떨까? 아, 네. 발레 비용은 거의 고정이라서요. 어머님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야, 너는 뭐 그렇게 안 되는 게 많냐? 아, 예, 알겠어요. 그럼 어머님 제가 발렛 비용 좀 아껴보자고 이야기해 볼게요. 진짜 한숨만 나오는 거 있죠. 이러니까 예비 시어머니 만나는 날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툴툴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예비 시아버지나 예비 남편 앞에서도 같이 좀 하지. 그 둘 앞에선 적당히 괜찮은 척 하면서 저에게만 뒤로 와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 결혼 이어가도 되나 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날도 예비 시어머니와 같이 예단 품목을 고르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향한 날이었어요. 사실 쇼핑하는 것도 은근히 짐 빠지는 일이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게다가 내가 원하는 쇼핑 품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의 검소 혼수는 자기 좋다는 예단 품목 고르러 갔을 때도 변함이 없는 거 있죠. 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려 하는 중이었거든요. 밥을 다 먹고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순간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면서 진지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거기. 물 마시면서 냅킨 좀 왕창 챙겨라. 그게 다 네 돈이 되는 거야. 네? 냅킨을요? 어머님, 여기는 다른 사람도 쓰는 곳인데 그렇게 하기가 좀... 누가 그걸 다 가져가래? 너무 많이 가져가지는 말고 딱 5장 정도만 더 챙겨. 그거 가지고 가서 집에서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음식 받으러 갈 때도 물티슈도 한 3-4개 달라고 해라. 그거 다 모아서 집에 가서 써야지. 이러시는데 정말 순간 머리가 멍해지게 되는 거예요. 냅킨을 챙겨오라 하는 그 부담스러운 손짓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냅킨을 좀 왕창 집어들었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들었지 않니? 저 직원이 다 쳐다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더 조심해서 가지고 와야지.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님.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백화점에 갈 때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항상 엄청 큰 백을 가지고 가셨는데요. 원래도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이 적으신 분이라 작은 백을 주로 들고 다니시는데 왜 맨날 백화점에 갈 때마다 엄청나게 큰 가방을 가지고 가시나 의문인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제가 이날 알아버렸잖아요. 바로 백화점 화장실 때문이었어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와 같이 화장실에 갔었는데요. 보니까 예비 시어머니 가방에 휴지가 걸린 거예요. 떼어 드리려고 쭉 잡았는데 어머님 가방 안에서 화장지가 더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제 손을 확 뿌리치시더니 주변 눈치를 힐끔힐끔 보시는 거예요. 들키면 어쩌려고 이래. 겨우겨우 가지고 나왔더니.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안에 휴지가... 아, 설마 안에서 휴지 꺼내 오셨어요? 그거 옆에 살살 만지면 뚜껑이 열리는데 그렇게 해서 두루마리 하나씩 가져가면 된다. 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절도로 걸려요. 어머님, 도로 갖다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방금 그 짓 한 것 때문에 걸릴까 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 줄 알아? 조심했으면 좋겠구나 좀. 저희도 집에 휴지 많이 있잖아요, 어머님. 이러셨다가 걸리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백화점은 돈 많아서 이런 사소한 휴지 하나에 하등 신경도 안 쓴다. 아, 됐고. 여여 안에 있는 페이퍼 타올도 가져가졌구나. 네? 어머님,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 매일매일 오면 이 정도는 금방 써. 우리는 드물게 오니까 우리가 자주 온다 가정했을 때 이 정도는 쓰겠다 하는 만큼만 가져가는 거야. 너 좀 그 오버 좀 하지 말아라. 저는 그래도 너무 걱정되는데요. 너는 아예 자세가 안 되어 있어. 살림을 하고 절약을 하겠다는 내가 백화점에 오면서 코딱지만한 가방 하나 들고 온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지금? 이거는 절약이 아니라 궁상에 가까운 수준이잖아요. 이런 궁상을 예비시부라도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부인의 행태를 그저 방관하고 있거나 집안 체면 때문에 일부러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굳건하게 결혼하겠다 했던 저도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결혼 생활이
과연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까? 앞으로도 계속해 이 꼴을 보아야 하는 거라면 솔직히 너무나 하기 싫다.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소용돌이 치게 되는 거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정하게 저를 대해주는 예비 남편을 보며 하루하루 참아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웨딩홀 투어를 가게 되었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 계약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비 남편하고 단둘이 가고 싶었는데 하필 남편 병원에 일이 생기게 되는 바람에 급한 대로 혼자라도 가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 혼자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예정이 없으면 자기랑 어디 좀 가자 하셨는데 제가 웨딩홀 보러 가야 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들도 가냐 물어보시더니 병원 일 때문에 못 간다 하니까 자기가 그럼 따라가 주겠다 하는 거예요. 저처럼 자기 의견 내세울 줄 모르는 애는 식장 예약도 잘 못할 거라 하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너무 싫었었는데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싫다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오케이 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거기 홀 매니저를 붙잡고 한참을 물으셨거든요. 아니, 요 꽃장식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 부분은 생화 말고 그냥 가짜 꽃으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요즘 조화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실 텐데. 아, 이거는 기본 패키지에 포함이 된 가격이라서요. 어떻게 제외가 안 되는 거예요, 고객님? 그러면 이걸 빼고 다른 걸 좀 넣어주든가 아니면 그만큼 할인을 좀 해주세요. 꼭 안 써도 되는데 돈 쓰는 거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제가 다른 방향도 한번 고려해 볼게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조화로 진행한 적이 없어서요. 아니 그 참 젊은 아가씨가 되게 답답하네. 장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 돈 내고 한다는데 손님 말대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희도 정해져 있는 패키지가 있는 거라서요, 어머님. 저희가 임의로 빼고 더해드리고 하면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드려야 해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법도 아니고 무슨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냥 우리만 좀 특별하게 해주면 안 되나? 여기 놈은 정없이 장사한다. 젊은 부부들 상대로. 평생 한 번 있을 결혼식을 날이 갈수록 예비 시어머니가 망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일이 있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정말 펑펑 울었었거든요. 거기 직원이 얼마나 난감하게 나를 쳐다봤는지,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의견을 굽힐 생각도 없으셨고 저는 완전 그 상에서 홍당무처럼 있었거든요. 그 웨딩홀에서 저희를 얼마나 진상으로 봤겠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 있죠.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다 보니까 부끄러웠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그만하시라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제스처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제 입장이 초라하기도 하고 내 생전 딱 한 번 있을 결혼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하지도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이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더니 정말 엄청 화가 난 거 있죠. 사실 얼마 전에 예비 시어머니 과거 사건도 있었던 터라 예민해 있던 예비 남편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더 못 참겠다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거 있죠. 제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했죠. 엄마가 결혼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참견을 하세요? 거기 가서 같이 조율을 하랬지 누가 흥정하라고 했어요? 며느라가가 그런 말을 하든? 아니 나는 그냥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왜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니? 아이고 참.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아시겠어요? 예단이랑 예물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세요?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다른 집은 다 그거보다 더 받는다는데 내가 덜 받은 거야.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야 하는 거 아니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받아가는 거야 서로 집안이 잘 살 때 얘기죠. 예비 며느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저 대신 화내주는 예비 남편이 있으니까 그래도 든든한 거예요. 문제는 이날 이후로 시어머니 태도가 저에게 더 냉랭해졌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면 예비 남편이 또 괜히 뭐라 할까봐 문자로 뭐라 하시는 거 있죠.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아들이랑 내 사이 회방 놓지 마라. 너 때문에 자꾸 싸우잖니.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다른 사람이야 콧방귀 낄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때문에 정말 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영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적당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기 한 달 전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엄마가 있나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부르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작은 엄마를 이야기한답니다. 저를 평소 너무 아껴주셔서 제가 엄마라고 부르는데요. 작은 아빠랑은 이미 이혼을 하셔서 가족 모임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1년에 두어 번 정도는 꼬박꼬박 만나려 노력하는 중이에요. 작은 엄마가 이혼하신 것 때문에 제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으니까 결혼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앞서 있었던 일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기분 전환도 할 겸 또 결혼에 대한 결혼 상담도 좀 할 겸 당장 만나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생각하셔서 예약을 해놓으셨다 하는데 한 호텔에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 호텔이 예비 시어머니도 골프 회동을 할 때 자주 드나드는 호텔이기도 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꼴이지 예비 시어머니가 있겠어 싶었는데 정말 세상에 만날 사람은 다 만난다 하잖아요. 제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작은 엄마랑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를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가 딱 제 얼굴을 보신 그 순간부터 예비 시어머니 얼굴에 갑작스레 험악해지기 시작하더니 저한테 대뜸 소리를 지르시는 거 있죠. 안 그래도 작은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에 마주치는 바람에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너, 내가 말했지? 이런 호텔에서 돈 쓰는 게 내 철학에는 없다고. 아니 의사인 내 아들보다도 돈도 못 버는 끝떨어진 년이 이런 데서 밥을 먹어? 너는 내가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켰는데도 시애미 말이 우습지? 아휴, 너는 안 되겠다. 내 며느리 못해. 아니 안 돼. 내가 너 파혼시킬 거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도 여기 그러려고 온 거 아니고요. 그러려고 온 게 아니면 뭐야. 지금 내 아들은 혼자 뼈 빠져라 일하고 있는데 너는 돈이나 펑펑 쓰겠다 이거 아니야?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돈도 못 벌고 집에 돈도 없는 애 남들이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 임시 써서 내가 결혼 내버려뒀더니 결과가 이래? 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발 말씀 좀 낮추세요.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과거 사건을 알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웨딩홀 사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었을 텐데 지금 아예 건수를 잡아서 이렇게 더 오버하는구나 하는 게 딱 느껴졌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변에서도 웅성거릴 수밖에 없었고 저희 작은 엄마도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이 상황을 보고 놀라서 말리려고 했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위협적으로 나오느라 제대로 나서지를 못하셨었어요. 근데 뒤에서 자꾸 누가 안절부절하니까 시어머니가 뭐야 이런 눈으로 돌아봤는데요. 저희 작은 엄마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로 딱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엄청 어리둥절해지게 되는 거 있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예요. 어머나, 아유, 윤 박사님. 오늘 회동 있는 거 알고 오셨구나. 오랜만에 오셨네요. 장소가 여기가 아니에요. 다른 홀이에요. 어머, 사모님, 오늘 여기서 회동이 있었군요. 여기 오신 거 아니었어요? 오신 김에 그러면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세요. 다들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러는데 세상에 저희 작은 엄마랑 예비 시어머니랑 같은 골프 모임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 다름이 아니고 얘가 제 며느리 될 애였는데 글쎄 사치를 얼마나 부리는지 제가 가르쳐 주던 중이었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애는 글러 먹었어요. 아유, 당장 파혼시키려고요. 지금 그 말 후회 안 하세요? 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사님? 작은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에 그대로 뚜껑이 열려버리셨어요. 그렇게 저와 본인의 관계를 몽땅 다 그 자리에서 밝히셨죠. 예, 내 조카 딸이에요. 내가 무지무지하게 아끼는 내 딸 같은 아인데 지금 뭘 하고 하셨어요? 예? 네? 아니, 그게 무슨 박사님 내 가족이셨다고요? 어머나, 아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박사님. 그게 아니라요. 이 여사가 파혼하라고 했죠. 그 파혼 내가 시켜. 김비서, 차 대기 시켜. 나 우리 조카 딸이랑 갈 테니까. 작은 엄마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비서님을 부르니까 예비 시모는 진짜 망했다 하는 표정으로 저희 작은 엄마 옷깃을 잡고 따라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작은 엄마가 또 화가 나시면 정말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손을 붙잡고 나오시는 거 있죠. 호텔 로비까지 가고 나서야 저희 작은 엄마는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하는 통에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싹 다 쳐다보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게 다 오해라니까요, 박사님. 오해요? 내가 내 딸처럼 아끼는 조카한테 뭐요? 내 아들보다 돈도 못 버는 급 떨어지는 년? 내가 다 못 들었을 것 같죠? 임 여사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제발 오해 좀 풀어주세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사과하는 대상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과는 내 조카 딸한테 먼저 했어야지. 그렇게 호텔 앞에 대기 중이던 벤츠가 도착하자 작은 엄마는 저를 데리고 차에 올라타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를 붙들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죠. 예, 며느라가야 내 마음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네가 제일 잘 알잖니. 응?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됐고요.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시는 분인 줄 몰랐네요. 꺼지세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따라오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저는 문을 닫고 제 할 말 속 시원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저희 예비 시어머니와 작은 엄마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정말 가관인 거 있죠. 알고 보니까 제 예상대로 작은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는 같은 골프 모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작은 엄마는 최근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셨다 하는데요. 왜 그러셨냐 물어보니까 그 모임 자체가 너무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저희 작은 엄마가 지금 박사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연구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겸사겸사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진상이었다 하는데요. 이미지 망치는 주요한 역할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지간한 유명인사, 직업군이 좀 좋은 사람에게는 온갖 알랑방귀를 다 뀌고 다녔다 해요. 특히 저희 작은 엄마에게 많이 접근하셨다 했는데요. 이것도 고급스럽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무지 저급하게 다가오셨다 하는 거예요. 어머머, 박사님이시라고요? 대단하세요.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우리 아들도 의사라서 학문하면은 저도 좀 아는 편이거든요. 저는 의료 쪽은 아니라서요. 저하고는 약간 다를 텐데. 박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리고 박사님도 약간 놀아야 속이 뻥 뚫린다는 거 아시죠? 괜찮으시면 라운딩 끝나고 작게 한잔 하러 가실래요? 제가 강남에 좋은 곳 알거든요. 좋은 곳이요? 분위기가 뭐 좋은가 봐요. 어머머, 우리 박사님 너무 순수하시다. 아이, 그 외에 젊은 남자애들 많은 곳 있어요. 제가 사모님들 데리고 많이 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질 떨어진다는 생각에 더 이상 가까이 지내고 싶지가 않았다 하시더라고요.
이 외에도 골프 회동에 나가기만 하면 바로 옆에 찰싹 붙어서 자기랑 친한 척을 하며 온갖 다른 분에게 과시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작은 엄마 역시 그런 예비 시어머니 행동 거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런 여자를 시어머니로 모시게 되는 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차라리 파혼을 하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생각이 많았었어요. 물론 지금 예비 남편이랑 살게 되는 건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런 시어머니와 평생 살라고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시댁 때문에 이혼한다, 결혼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은 거 있죠. 무엇보다 이번에 호텔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를 얼마나 얕잡아 보고 계신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다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시다뇨. 망신을 주려고 했던 의도가 너무 투명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결혼까지 이어가도 괜찮을까 수백 번 수천 번을 고민했었는데요.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 있죠. 정말 전화 진동이 끊임없이 울렸었어요. 예비 남편에게는 문자까지 여러 개 오는 상황이었죠. 제발 나랑 이야기 좀 해. 나도 상황에 대해 알아야 어떻게 대처를 할 거 아니야. 연락 좀 해. 지금 어디야? 어딘지 말해주면 거기로 갈게.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미안해.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 괜찮은 거지? 저에게 그렇게 문자를 하는데 순간 그래도 예비 남편은 잘못이 없잖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가 본인도 엄청 당황해 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알아도 좀처럼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 예비 남편에게는 문자를 보냈죠. 우리 시간을 갖자라고요. 그리고 작은 엄마에게는 하소연하듯 시어머니가 저에게 여태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 토로했는데요. 들으시더니 정말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대신에 복수를 해주겠다면서 자기한테 그러는 것까지 모자라 자기 조카 딸에게도 그렇게 한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하셨거든요.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혹시 시어머니가 여태 저한테 했던 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였겠냐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었던 게 제 핸드폰은 비서일 때문에 평소에도 자동 녹음으로 제가 시스템을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님과의 대화가 녹음된 걸 찾아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를 작은 엄마랑 들어봤는데요. 예, 너 다음 주에 나랑 예단 보러 가는 거 잊지 않았겠지? 자존심 상하게 거기서 몇 개월 하이보여. 뭐 그런 말 하지 마라. 네, 어머님. 아예 카드로 가져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차차, 너 올 때 또 손바닥만한 가방 들고 오지 마. 큰 걸로 가져와, 큰 걸로. 대신에 브랜드 있는 걸로다가. 아, 큰 가방이요? 제가 큰 건 에코백 같은 거밖에 없어서요. 하여간 애가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야. 명품백 큰 거 하나 없냐. 그러면 어디다가 화장실 휴지랑 페이퍼 타월을 가져가려고. 내가 말했지. 갈 때마다 챙겨와야 한다고. 어머님, 저 근데 백화점에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새로 넉넉하게 사드릴게요, 그러면. 너는 뭐 돈이 썩어나냐?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하여간 너란 애는 왜 알뜰살뜰하지 못해? 이런 대화였는데 이거를 바로 그 골프 모임 대표에게 전송하면서 작은 엄마가 자기 의견을 전달했대요. 제가 여기 품격 있는 모임이라 해서 대표님 말만 듣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며느리한테 허튼 소리나 하며 백화점 비치 물품이나 훔쳐가려는 아줌마가 모임에 있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이고, 이런 일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 줄도 몰랐네요. 그렇게 대표는 그 다음 모임에서 바로 예비 시어머니가 행했던 품격 없는 행동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다 하는데요. 그렇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모임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바로 쫓겨나게 되어버린 거죠. 그 후에 바로 저에게 와서 직접 사과까지 하셨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유, 며느라가야. 정말 너무 미안하다. 내가 바보 같았어. 이제 와서 내가 작은 엄마 가족이니까요. 됐어요.
저 여태까지 그쪽이 저한테 모욕적인 말한 거 다 싹 다 통화 녹음되어 있거든요. 몽땅 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유, 제발.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소송이라니. 나 정말 안 된다. 응? 저 만나러 올 때 예비 남편도 같이 왔었거든요. 저한테 싹싹 빌면서 같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랑 연 끊을게. 응? 엄마가 앞으로 또 이렇게 나오면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을 거야. 잘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됐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예비 남편이 그렇게 자기 엄마 앞에서 대놓고 저런 말을 했지만 여태 벌어졌던 해프닝들이 다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수준인 거예요. 결국에는 파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파혼을 한 직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예비 남편 때문에 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하루에 몇 번이고 더 후회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렇게 됐던 감정들을 모두 잊고 다시 출발하기엔 너무 멀리 돌아온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모욕적인 처사를 당했는지 솔직히 항상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 다시 또 생각이 날 것 같은 거 있죠. 제가 이렇게 혼자 힘겨워 하다 보니까 작은 엄마가 옆에서 보기가 안쓰러웠나 봐요. 자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냐 걱정도 하셨었는데 그런 거 아니다. 금방 털겠다 하니까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게 도와주겠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전에 비해 더 자주 만나주시고 정말 제 엄마처럼 저를 보듬어 주시는 모습에 저도 금세 털고 일어날 수가 있었답니다. 작은 엄마는 저에게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시면서 보다 많은 위로와 도움을 주기도 하셨거든요. 제 전 남자친구는 그 사건 이후로 어머니와 관계가 완전하게 틀어져 버렸다 해요. 그 당시 결혼식 위약금 때문에 저에게 몇 차례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나 결국에는 엄마랑 잠시 연을 끊기로 했어. 안 되겠더라고. 나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했어? 아니야. 엄마도 언젠간 깨달았어야 하는 사실이야. 그렇게 굴었다가는 주변 사람이 다 떠난다는 걸 알아야지. 되게 매정하게 구네. 그래서 지금은 뭐 혼자 살아? 나도 독립해야지. 너도 잘 살아.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그렇게 간단하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저희는 아예 연락을 끊게 되었어요. 간간히 소식이 들리곤 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더라고요. 그 사람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는 그 모임에서 쫓겨나 다른 상류층 모임에 들어가려 했었는데 그 시장이 좁은가 봐요. 엄청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결국 그녀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자기 신조 철학대로 완전 거지처럼 살게 된 거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 꼴 아니겠어요. 본인이나 잘할 것이지 그러게 왜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고 그런 취급을 당하는지요. 쌤통이다 싶네요. 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남들에게 무어라 하기 전에 자기부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저도 크게 깨달았답니다.